다양한 소변 불편 원인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 그 증상들을 가지고 비뇨기과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산부인과를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시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산부인과에 많은 분들이 소변에 불편한 증상으로 오시고 그런 불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좀 나눠 볼 수 있는지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소변 불편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소변 불편인 증상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나누고 그 구조적, 기능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왜 산부인과 의사가 이런 소변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서 많은 분들에게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분들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하부 요로 증상에 대한 정의, 분류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과 기능적인 원인을 나눠서 각각 가장 좀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부 요로 증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부 요로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상부라는 단어도 있을 것 아닐까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신장하고 요관이라고 해서 소변이 만들어지거나 소변이 흐르는 길을 저희가 상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방광, 그리고 소변이 나오는 길을 저희가 요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광과 요도 주변에 증상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부 요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부 요로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장 증상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는데 빈뇨라고 해서 환자분들도 실제로 이 단어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불편하세요? 여쭤보면 저 빈뇨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하는 증상들, 특히 뭐 하루에 8번 이상이라고 정의는 하는데요. 실제로 빈뇨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화장실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저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절박뇨라는 증상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화장실을 누가 간다 하면은 본인도 이제 따라서 막 가고 싶어지는 증상이고 물소리만 들어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갑자기 가고 싶어서 막 화장실을 찾아가는데 변기에 앉기도 전에 소변을 지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제 그걸 절박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야간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야간뇨가 밤중에 1회 이상 소변을 가는 것을 야간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중에서 하루에 2번에서 3번 이상 이제 소변 때문에 잠을 깬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야간뇨 증상이 있다라고 채팅을 하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제 저장 증상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소변을 참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밤에 수시로 깨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부 요로 증상 중에서 저장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배뇨 증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변의 줄기, 소변에 볼 때 시원하게 안 나온다거나 소변을 천천히 본다라는 증상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소변 줄기가 끊긴다라는 것도 있고요. 시작을 할 때 바로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좀 시작까지 오래 걸린다거나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천천히 원래 본인이 봐야 되는 시간보다 시간이 좀 걸리면 이제 배뇨 지연이라고 해서 이런 증상들은 저희가 배뇨 증상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부 요로 증상은 방광이나 요도, 골반근, 신경, 주변 조직 변화가 모두 관여하고 있고 신경계 조절 이상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소변을 8번 이상 보면서
물을 조금만 마셔도 화장실에 가게 된다. 갑자기 보고 싶고 차에 타기 전에 한번 꼭 다녀온다.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휴게실 같은 데 가면은 좀 불안해서 꼭 가게 되고 진짜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아도 혹시라도 소변이 급하게 마려울까 봐 걱정이 돼서 장거리 여행을 잘 못 하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밤에도 여러 번을 깨서 화장실 다녀오라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배뇨 과정에서 불편한 것들도 배뇨 증상,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간단하게 증상이 있고, 또 배뇨 후 증상이라고 해서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그 덜 본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이제 잔뇨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잔뇨감 증상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또 조금 소변을 보고 난 직후에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이제 의지랑 상관없이 조금씩 소량의 소변이 묻어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방울 떨어짐이라고 해서 소변 후 증상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3가지로 나온 이유는 이제 소변이 불편하다고 얘기할 때 환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부 요로 증상들 중에 이런 증상들을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고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구조적 원인에 의한 소변 불편이라고 제가 좀 나눠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것과 기능적 원인이라는 것을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의 요도라는 것은 질입구와 매우 가깝고 또 남성의 요도에 비해서 여성의 요도는 한 3에서 4cm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방광의 병이라든지 요도 주변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부인과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불편을 크게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해서 자궁이 좀 이완이 돼서 내려온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종에 의해서 자궁에 압박이 된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요도나 방광 구조의 이상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증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좀 흔하게 외래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 근종입니다. 특히 제가 전벽 근종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사실 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환자분들도 이제 근종이 있을 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은 이거 수술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십니다.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자궁의 앞벽이라고 해서 해부학적으로는 자궁 앞에 방광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앞벽에 근종이 크게 되는 경우는 이게 방광을 누를 수가 있고 이 방광을 누르는 작용에 의해서 용적이 감소가 된다거나 소변을 좀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자극 증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란기 이후부터 생리 전까지 근종 사이즈도 약간의 크기가 변화하고 약간은 자궁 성근증이라고 해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성근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앞벽에 유난히 도드라지게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다가 소변 자주 보고 싶은 그런 빈뇨 증상이 생겼다. 근데 이게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 그렇지 않다. 뭔가 주기적으로 그런 것 같다. 예전에는 한 번씩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더 그 느낌이 잦아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제가 진찰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초음파상에서 자궁에 근종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궁 근종이 있고 성근증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과민성 방광증후군 증상이 좀 증가하고 그런 분들에게서 근종이나 성근증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과민성 방광 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지면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으로 소변이 자주 불편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의 근종이 앞벽에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뭐 사이즈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놓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한 번은 이 12월 달에 검진을 하러 가셔서 초음파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요도랑 방광 전방 구조 이상인데요. 이거는 외래에서 사실 비뇨기과 선생님께서 더 많이 보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질 입구는 여성들이 제가 진찰을 하면서 같이 보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이상 소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요도류, 요도화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방광 제가 자궁 탈출증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이제 그것과 방광류랑 같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연분만을 한 번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질이 좀 이완이 되어 있는 분들, 특히 자궁이 커져서 경부가 내려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광 점막이 바깥으로 좀 내려오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그런 분을 제가 방광류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광 전방에 질벽이 탈출을 하게 되면 소변이 좀 자주 마렵다거나 아니면 가끔 소변을 좀 오래 참다가 이제 보려고 하기 전에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를 하게 되면 소변을 좀 찔끔하고 지리는 그런 요실금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찰하다가 이런 방광류가 살짝 보이는 분들에게는 뭐 요실금 증상 있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 살짝 소변 새는 느낌 가끔 있어요. 아이 낳고 나서 생겼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뭐 방방이나 줄넘기 같은 거 할 때 소변이 가끔 새기도 해서 불편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광류가 있는 경우도 제가 구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소변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자주 보고 싶은 느낌 혹은 보고 나서 좀 시원하지 않은 잔유감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류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하게 요도와 방광을 엄밀히 말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는 다르지만 방광이 내려오신 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요도가 바깥으로 탈출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카룬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도 점막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보통 폐경기 이후에 50대부터 한 70대, 80대 노인까지도 보통 소변에 피는 묻어나진 않는데 속옷에 한두 방울 정도 피가 묻어난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찾아오시기도 하고 소변 나오는 입구가 좀 불편해요 라고 해서 점막이 좀 쓰라리고 따갑습니다 라고 오셨을 때 발견이 되고요. 대부분은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폐경기 증상이기 때문에 호르몬 크림 같은 걸 좀 발라드리면서 이 카룬쿨에 대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되게 쉽게 예시를 제가 드릴 때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면 이제 치핵이라고 해서 우리가 치질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변을 좀 시원하게 보려고 할 때 힘을 주다 보면은 그 직장에 있는 점막이 좀 돌출이 되는 것을 저희가 치핵이라고 하는데 소변도 마찬가지로 그 요도라는 곳도 점막이라는 곳이 있고 그게 좀 튀어나와서 약간의 학문으로 따지면 치핵 같은 것이 요도 점막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잘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스킨샘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도가 나오는 입구 주변의 양옆으로 스킨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조직이 가끔은 구멍이 막히게 되면 스킨샘 낭종이라고 해서 물이 고이게 되고 대부분 이 물은 그냥 투명하고 맑은 콧물 같은 냉이기도 하지만 좀 오랫동안 이 물이 고이게 되면 염증 소견이 일어나면서 고름집으로 작동해서 이제 만졌을 때 아프거나 열을 호소하거나 가끔 이제 거기 그 부위가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잡힌 자라고 해가지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소변이 불편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질과 요도 입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사실 비뇨기과학과 선생님께서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산부인과 의사인 저도 외래에서 많이 만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기능적 원인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해 봤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뭐 근종처럼 구조적인 압박을 넘어서 점막이나 신경, 면역, 호르몬의 복합적인 기능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좀 나눠 보았고,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다룰 부분은 자궁 선근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요도염이라고 해서 요도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나 과민성 방광증후군, 간질성 방광염도 제가 이 카테고리에 한번 담아 봤고요. 또 가장 많이 산부인과에서 오시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폐경 후에 여성들의 변화로 인한 어떤 증상도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성근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아니 소변 불편 얘기하는데 무슨 성근증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소변이 불편해서 외래에 찾아오셔서 원내에서 소변 검사를 나갔을 때 소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진찰을 하다 보면은 자궁이 커져 있는 그런 성근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배란기라든지 이럴 때 분비샘 조직이 막 작동을 하면서 분비물이 많이 만들어지면 자궁 전체가 좀 커지면서 방광 자체를 좀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이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인 제가 이제 소변 불편한 얘기를 할 때는 성근증이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외래에는 많아서 이런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저한테 오는 환자분 중에 40대 여성분이신데요. 밤에 누웠을 때 뭔가 이제 서해부 쪽으로 골반이 좀 압박되는 느낌, 땡기는 느낌, 이런 느낌도 들면서 밤에 한 4-5번 정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배란기부터 생리 전까지 그 기간이 좀 더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자주 보고 싶은 느낌도 있고, 갑자기 화장실이 막 마렵기도 하면서 밤에 화장실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약간 불편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생리를 하게 되면 또 정상적으로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호르몬 변화에 의한 증상 변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방광을 압박한다기보다는 이제 기능적인 변화, 자궁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좀 커져 있다가 다시 좀 작아지는 그런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많아서 환자분들 증상을 보고 초음파를 보기도 하고 또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기도 하고 또 논문을 몇 가지 좀 찾아보면서 좀 알게 된 사항을 좀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 성근증에 여러 가지 소변 불편하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수술 전에 전체 성근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해서 방광이랑 요도 주변에 있는 불편함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절박뇨라든지 빈뇨라든지 야간뇨 같은 증상들을 약 한 51% 정도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근증이 있는 분들이 대조군, 성근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과민성 방광 증후군에 대한 진단율도 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절박뇨도 높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단순히 이제 압박을 넘어서 염증이나 신경 감작이 좀 핵심적인 요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볼 텐데요. 그러면 성근증이 있는 환자가 왜 소변이 자주 불편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병태 생리 메커니즘을 이제 가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가 되면서 만성 염증 상태가 되고, 이런 만성 염증 상태가 신경 감작이나 과민성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을 재생하는 그런 물질들 촉진이 되면서 염증 반응 유도되고, 이게 섬유화가 되면서 혈관 신생이 촉진됨에 따라서 자꾸 자궁도 커지고 혈관도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싶은 증상도 생기는 것이 아니냐. 특히 뭐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골반 신경계의 과민이라고 해서 좀 더 그 증상이 예민해진다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민감성이 증가돼서 배란기 이후부터 생리 전까지는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변화 유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병태생리의 메커니즘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혈류 재분배라든지 국소신경 자극시켜서 방광의 과민도를 올린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성근증이 있을 때 호르몬에 반응하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궁의 변화가 방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은 이제 요도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질염이랑 방광염이 때로는 굉장히 같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질염인지 방광염인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증상은 방광염 증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좀 재발을 자주 한다, 아니면 주기따마다 오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도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도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도 주변에 염증이 있는 걸 말하고요. 이제 감염성인 병원체가 이제 들어와서 요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를 요도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대장균이라고 해서 이콜라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항문 주변에 묻어 있다가 질이나 방광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1차적으로는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질 분비물에서도 많이 검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폐경기 이후에 여성분들 중에서 외음이 조금 가렵거나 좀 냄새가 안 좋다 하고 갑자기 이제 없던 분비물이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한 20% 정도는 이제 대장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임이 있을 때는 제가 꼭 설명드리면서 제일 많은 원인이 대장균인데 항문 주변에 묻어 있다가 질이나 방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한번 검사해보고 필요하면 약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균이 대장균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나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 같은 질염균도 요도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클라미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요도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선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드넬라 바지날리스라고 하는 균도 보통 소변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 중에 소변에서는 특별히 원인균이 없지만 질염 검사에서 STD 12종 나갔을 때 가드넬라라는 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드넬라 균도 좀 오래되면 대장균에 대한 증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질염균이 좀 수시로 있을 때 잘 모르고 있다가 소변이 불편하거나 하면 이게 즉각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산부인과에 좀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증상은 소변 후에 불쾌하다, 소변 보고 나서 뒷맛이 나쁘다, 보통 이제 요도 주변의 염증이면 끝맛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요. 쓰라리고 따갑다, 절박뇨, 요도 통증, 야간뇨,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리 끝나고 난 직후에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의 갈색으로 분비물이 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또 냄새가 안 좋을 때는 특히 가드넬라균이 좀 자주 올라오는 시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우연히 관계를 하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방광염이 잘 생겨서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이제 그때도 약간의 요도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점막이 너무 상해 있거나 하면 이제 항생제를 들여서 처방해서 좀 좋아지는지 보고 증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조금 요도염하고는 다른 얘기인데요. 요도 증후군이라는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도 증후군을 이제 감별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으로는 감염이 없으나 요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진단 포인트는 이게 질염이냐, 외음염이냐, 요도염이냐, 아니면 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불편한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요도 증후군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소변 검사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제가 잠깐 담아왔습니다. 원내에서 이제 소변 10종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실제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긴 하는데요. 이제 WBC라고 해서 백혈구가 검출되는 경우는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백혈구가 있고 염증 세포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실제로 좀 소변이 탁하다라고 설명한 본인이 이제 얘기하시면서 좀 소변에서 냄새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질산염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무조건 다 나왔다고 해서 염증이 있고 안 나왔다고 해서 염증이 없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람 네거티브 균이 이제 질산염을 이 나이트레이트로 이제 변형하는 과정에서 이런 균이 있는 경우는 대장균이라든지 크렙시엘라 뉴모니아라든지 프로테우스 같은 균들이 방광 내에 증식했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질산염이 소변 검사상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약간의 균이 방광 내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단백뇨 얘기를 제가 또 드릴 수 있는데요. 검진센터에서 검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검진센터에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염증뇨 그리고 그 단백뇨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이상 소견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오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대부분 소변에서 이제 그 소변 검사에서 이렇게 백혈구나 단백뇨가 나오신 거는 우리가 소변 검사를 하는 게 자가배뇨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소변을 보시고 중간뇨를 이제 종이컵이나 이런 데 담으셔가지고 그 소변을 이제 바틀에 담고 그걸 검사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외음에 염증이 있거나 질 분비물이 많거나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섞여서 나올 수 있어서 분비물이 좀 그 소변이 좀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하게 외음을 좀 닦고 소독을 한 다음에 진짜 소변에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정밀 검사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면은 이 단백뇨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점막 손상으로 인해서 알부민이 약간 노출된 것을 말하고 보통 염증성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는 1 포지티브 이하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약간의 미량으로 나오는 경우는 점막 염증이지만 다량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는 실제로 신장의 사구체 질환을 의심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분비물이 좋아지거나 소변 불편함이 좋아지고 나서 단백뇨가 좋아졌는지 같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석해보면 WBC라고 해서 염증세포가 나오면서 나이트레이트가 포지티브인 경우는 세균 감염이고 나이트레이트가 네거티브로 해서 요도증후군이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임상적으로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도염에 대해서는 방광염인지 요도염인지 질염인지 분비물이나 소변 검사 또 소변 배양 검사까지 나가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고 증상은 이제 그런 원인이 다 해결되고 나도 증상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도증후군에 준해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과민성 방광이랑 간질성 방광염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비뇨약과적으로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민성 방광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또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도 잘 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신경이 예민해져서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은 그런 빈뇨 증상이나 절박뇨 증상, 야간뇨가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 소변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래에서는 일단 이런 절박뇨나 빈뇨, 야간뇨가 있을 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로 먼저 감별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소변 검사도 하고 질 분비물 검사도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났는데도 증상이 남아있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과민성 방광에 준해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또 간질성 방광염 얘기를 제가 이 요도 얘기를 할 때 빼먹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방광 점막이 좀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반복적으로 혈류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간질성 방광염은 이름이 염이라고 적혀 있어서 뭔가 염증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염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세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점막이 약해져서 자극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 중에서는 소변을 보고 난 직전이나 직후에 통증이 있는 건데 약간의 요도증후군하고 좀 감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간질성 방광염을 호소하는 분들은 조금 비특이적으로 밑이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변이 차면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대표적이고
그래서 혈류가 오랫동안 나왔다. 수시로 혈류가 나온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방광이 예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염증도 좀 잘 생기고요. 그래서 약간의 과민성 방광염과 방광염의 중간 정도 선에서 또 증상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방광경이라고 하는 방광 내시경을 보면 이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의 점막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보통은 그 점막 손상을 통해서 저희가 간질성 방광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간질성 방광염과 이제 요도 증후군을 엄밀히 말해서는 딱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점막이 약해졌을 때는 방광 점막도 약해질 수 있지만 요도도 같이 좀 손상이 되어서 증상을 유발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설명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점막에다가 뿌리는 청상피복제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야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항생제를 먹는 그런 염증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폐경 이후에 사실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소변 불편이 생겨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요도 카룬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점막이 약해져서 따갑고 쓰라리고 아프다라고 해서 오시기도 하고 소변 보고 나서 막 소변 그 닦을 때 너무 과하게 닦는 경우에는 점막 손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제 그것 때문에 쓰라리고 따갑고 아파서 소변 닿을 때도 아픕니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정이나 질크림 이런 걸 좀 사용한다거나 그리고 창상피복제 같은 걸 뿌려서 점막을 좀 손상을 회복시켜 준다거나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예전부터 약간의 방광류 이런 약간의 요실금 그리고 자궁이 좀 내려오는 자궁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되어 있어서 평상시도 사실 소변을 자주 마려웠는데 최근 들어 더 심하다. 이런 경우들은 이제 약간의 염증이 더 생겨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같이 염증 치료해드리고 하면 증상적으로는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방광염의 재발성 방광염이던 자주 생기는 그런 방광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소적인 에스트로겐을 바르고 안쪽에 질정을 넣고 하는 것이 재발 발생률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서 보통은 폐경 이후에 소변이 불편한 여성들 중에 점막이 상해 있다 하시면 호르몬 치료를 많이 하곤 합니다. 왜 그러면은 폐경 후 여성들이 더 소변 불편한 증상이 많은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해보면 우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 호르몬의 경우는 요도 점막, 두께를 유지해주고 또 폐쇄압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질 점막 자체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약간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점막 상태가 이제 얇아지면서 산성 환경이 자꾸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자꾸 생길 수가 있고요. 방광 점막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 자극 민감도를 조절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분만 하고 난 다음에 1차 충격, 2차 충격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폐경 이후에 골반저 근육의 힘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변이 더 불편한 증상, 자주 마렵고 자극받고 막상 가면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는 점막 위축도 더 생기면서 건조함이 생기면서 혈류가 감소한다. 그리고 방광 수용력이 떨어지면서 민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 증상도 더 잘 생긴다. 그리고 산성 환경이 묻어지기 때문에 약간 세균 번식이 더 잘 되는 환경이 되고 국소적인 질 점막 면역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모든 폐경 후의 변화들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빈뇨 증상과 야간뇨 증상 그리고 절박뇨, 배뇨통 이런 것들을 모두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폐경 후 여성들에게 좀 더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 도움이 되고요. 특히 제가 가끔은 이제 화장실을 시원하게 못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주 그러니까 소변을 좀 오래 참는 게 이제 습관되신 분들한테는 배뇨 훈련, 방광 훈련이라고 해서 시간마다 화장실 다니시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보이딩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다 본 다음에
마저 복압을 이용해서 좀 쥐어짜는 것처럼 소변의 좀 잔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훈련도 좀 하고 있고요. 골반 저근육 운동, 복근 운동 같은 걸 좀 같이 해서 케겔 운동하면서 골반 저근육 운동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주 화장실 가시는 분들 중에서 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좀 줄이시고 녹차, 홍차, 뭐 콜라 이런 것들도 줄여달라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그 간질성 방광염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간질성 방광염이야말로 이제 식사랑 굉장히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이 실제로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그 소변이 타들어가는 증상, 따가운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저 뭐 밀가루 음식을 먹었더니 더 심해졌어요. 저 이번에 좀 매운 거, 좀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거 먹었더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본인들이 그 식사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악화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좀 조절하시는 것도 간질성 방광염이나 요도증후군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야뇨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8시 이후로는 좀 물을 좀 적게 섭취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꼭 화장실 먼저 다녀오신 다음에 주무시는 습관을 해라,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원인별로 증상 매칭 정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나눠봤는데,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자궁이 좀 내려오면서 자궁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방광도 따라 내려오는 경우에 절박뇨, 잔뇨감, 배뇨장애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 변형으로 인한 출구 폐색, 질벽 돌출감에 동반돼서 소변이 완전히 다 차지 않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런 질이 좀 이완이 됨으로 인해서 자궁이 좀 내려온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조적인 이상 중에서 근종, 성근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특히 앞벽에 근종이 있다라고 하면 방광을 좀 누르는, 자극하는 증상 때문에 빈뇨, 야간뇨, 절박뇨 생길 수 있고, 특히 전벽 근종, 안박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성근증 환자분 중에서 사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자궁이 많이 커져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성근증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제가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주기마다 반복되는 게 특징이고, 배란기부터 생리 전까지 좀 그 자궁이 커지면서 화장실 불편한 증상도 더 심해진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면은 또 개선이 된다.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요도염은 질염하고 조금 별개, 질염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가드넬라균, 대장균,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특히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 같은 경우는 파트너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상 상재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후에 생긴 요도염, 특히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아리티쿰은 같이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맛이 좀 끝맛이 불쾌하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절박뇨도 있을 수 있고, 소변 볼 때 아프다, 보고 나서 약간 보기 전에 아픈 사람은 보통은 저희가 아까 간질성 방광염, 방광이 차면 아픈 증상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볼 때 아픈지, 보고 나서 아픈지, 이런 조금 더 그 통증에 대한 양상을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 이게 요도염이라고 봐야 될 건지, 간질성 방광염에 준해서 방광 내시경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알 수 있고, 전혀 감염에 대한 흔적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소변에서 뭔가 자극받는 느낌, 통증이 있고 압박이 되고 뭔가 안 좋아요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요도 증후군으로 분리해서 따로 치료를 하곤 합니다. 과민성 방광도 산부인과에서 나이 드신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보일 수 있는 소견인데, 폐경은 호르몬 변화랑 이제 좀 같이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점막이 위축이 되면서 단순히 질 건조하고 점막 약해지고 혈류가 없어서 건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방광 수용력이 떨어지면서 민감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던 분들이 폐경이 되면 좀 더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좀 더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방광염도 자주 생길 수 있어서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치료가 이제 그런 방광 수용력도 조금 더 올려주고 민감도를 떨어뜨리면서 자주 보고 싶은 느낌, 특히 그 야간뇨 같은 증상은 이제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AMH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항이뇨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밤에
우리 몸에서 딱 호르몬을 잡아줘서 방광이 늘어나고 자극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도록 늘려줘야 되는데 그 항이뇨 호르몬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들고 그걸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불편해하신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과 폐경 후 여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가 이렇게 한 40분 정도 설명드리면서 산부인과 의사지만 외래에서 많이 만나는 그런 소변 불편한 다양한 증상들을 구조적인 원인이랑 기능적인 원인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하부 요로 증상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40분의 강의로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구조적인 압박, 기능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면역, 신경,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산부인과 의사지만 왜 너가 소변 불편한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성근증이 외래에서 굉장히 많고 실제로 소변 불편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압박을 넘어서 여러 가지 염증성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신경 감작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또 소변 검사를 할 때 단순히 우리 검진센터에서 그냥 자가 소변 보는 거는 염증이 좀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정확하다. 실제로 정말 반복적으로 혈류가 나오시는 분들이나 염증류가 개선이 안 된다, 단백뇨가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정말 깨끗한 소변, 클린캐치라고 하는데요. 소변 주변에 있는 요도를 잘 닦아서 도뇨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깨끗한 소변만 채취를 해서 실제로 염증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진센터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셨더라도 정확한 원인은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로 오셔서 제대로 좀 검사를 해보셔서 진짜 이게 혈류가 맞는지 진짜 염증류가 맞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고 반복적인 단백뇨도 신장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소변 검사에서 확인되는 경우는 정밀 검사까지 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소변 불편한 증상들이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치료가 중요한 원인으로 좀 치료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점막을 회복시키고 방광 민감도를 감소시키면서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방광염, 재발성 요도염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변 검사가 정상이어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원내에서 검사했을 때 소변 검사가 깨끗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변 검사를 배안까지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많이 나오는 원인균인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라고 해서 장내 구균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크랩시엘라 뉴모니아 대표적으로 요도암이나 요도염을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변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더라도 불편하다고 하면 꼭 배안 검사까지 나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성적으로 혈류가 나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방광내시경 같은 거를 통해서 점막에 손상이 있지 않은지 구조적으로 점막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걸 좀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 기능성 방광장애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능적으로 방광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조절하면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거 호르몬을 함께 평가해서 정확하게 좀 원인을 확인하시고 치료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강의 중간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판 질문 중에서 성근증 얘기 있으셔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54세 여성인데 아직 생리 중입니다. 덩어리 혈이 지속적으로 나와 작년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서 심하지 않은 성근증이라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폐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매달 생리를 하고 있고
질문은 심하지 않은 성근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은 없고 다만 생리기간이 5일 정도, 덩어리 혈이 심한 출혈은 2일 정도 됩니다. 폐경이 되면 성근증이 멈추나요? 그리고 과거에 생리를 별로 하지 않았던 원인이 폐경이 늦어지는 원인이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지금 만인지 뭐 정상 나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54세 여성이라고 하셨고 생리가 아직 조금 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초음파를 봤을 때 좀 심하다, 심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알 수가 없고 덩어리진 혈 등이 있다. 뭐 2일 정도 나온다. 어지럽거나 그런 증상은 없다고 하시지만 사실 만 54세 여성이 5일 정도 되면서 아직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시고 출혈이 있다고 하시면 성근증 때문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인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이 연령 정도에서 뭐 폐경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외래에서 만 56세, 뭐 57세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지금 생리를 좀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양이 많아서 힘드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폐경의 연령에 대한 거는 사실 개인차가 되게 있고 과거에 생리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진찰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성근증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인 그런 자궁내 장치 루프 등을 통해서 출혈을 좀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폐경 때까지 쭉 유지하셨다가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 유지하시면서 호르몬 치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고 갑자기 참기 힘들 정도로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산책하는 알들님이신데요.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빈뇨랑 절박뇨가 같이 오는 느낌입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여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정말 이 빈뇨와 절박뇨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유로다이나믹 스터디라고 해서 요역동학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 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소변을 많이 채운 다음에 소변을 볼 때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소변을 찼을 때 자극을 받는지 확인도 하고 볼 때 뭐 소변의 요속이라든지 그 소변을 볼 때 그 기능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그리고 잔뇨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면서 이 환자가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방광 기능적인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이 질문들에 여성 질환과 연관이 있는지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좀 모호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증상이 정말 초음파를 봤을 때 성근증이 너무 진행이 돼서 배란기라든지 생리 전후로 더 자극을 받는 분이라면 이게 여성 질환의 문제가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능적으로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방광의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방광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 약도 먹고 조절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확인을 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피는 필수이신 분이 방광염 진단을 여러 번 받고 항생제를 먹었는데 약을 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소변이 불편해집니다. 이 반복되는 방광염처럼 보여도 실제 원인은 질염이나 다른 여성 질환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진짜 이 반복되는 방광염 증상이 있는 것들이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설명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분비물이 단순히 뭐 검사를 해서 균이 나왔다고 해서 질염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질염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 유익균이 부족하면 오는 단순 박테리아성 질염이라고 저희가 설명하는 소위 말해서 STD12종에서 음성이 나오고 분비물이 없어서 깨끗하다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 깨끗하다는 그 검사상에서의 음성일 뿐이지 배란 기능 엄청 많고 냉도 평상시에 많으신 분들은 수시로 화장실 자주 가고 싶기도 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방광염이냐 아니면 방광염처럼 보이는 질염이냐를 나눠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변에서 배양균이 나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좀 나누고요. 실제로 균이 나오지 않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STD 검사에서 어떤 균이 나왔는지 좀 유심히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드넬라, 대장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드넬라에 대한 관리,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리티쿰이나 유레아 플라즈마 파범에 대한 관리를 하면 또 증상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항생제를 여러 번 먹었는데도 자주 재발한다고 하시면 질염 검사를 꼭 받아보셔서 파트너랑 치료 같이 해야 되는 균은 아닌지, 또 본인한테만 있는 균이지만 자꾸 소변이 불편한 원인이 이 질염 원인이 아닌지를 좀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한테 하루나 이틀 정도 제가 약을 드리면 왜 약을 이거밖에 안 주냐, 다른 병원은 3일, 5일, 일주일 동안 주는데 항생제를 더 오래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대장균이 아니고 다른 그냥 가드넬라균이라든지 유레아 플라즈마 파분 같은 경우는 약을 많이 안 써도 좋아지기 때문에 항생제를 오래 먹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 주말에 휴식님께서 자궁 탈출증 증상. 말 그대로 이제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가장 많고요. 증상이 탈출증이라고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밑 빠진 느낌이 가장 많고, 그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밑이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의 묵직한 느낌으로 뻐근하거나 좀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생리 직전에 더 자궁이 좀 내려와서 항문까지 좀 아프다, 좀 묵직하다, 이런 느낌을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 소변을 자주 보셨는데요. 새벽에 주무실 때도 자주 보셔서 잠에 깬다고 한다.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셔서 다른 양뇨라든지 요 절박이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서는 그 방광의 예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약을 먹어서 야뇨약 아니면은 과민성 방광약 이런 것들을 주무시기 전에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실 때가 있고요. 또 약을 좀 오래 먹는 게 사실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과민성 방광약 중에 오래 먹으면 입마름이라든지 변비가 오시거나 약간 인지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외래에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요실금 치료하는 그런 레이저 기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야뇨를 좀 해결해 드리곤 있습니다. 네. 한번 비뇨기과로 가셔서 검사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약이 좀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받아보시고, 약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라면은 또 다른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대화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25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좋은 강의가 있으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